권성동 의원이 지금 던진 파장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커뮤니티에 계속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과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같은 얘기다. 만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떠드나 그랬더니 바로 지금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가 김어준 시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알았어요. 최근에. 네네. 그래서 네네. 그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데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했더니 바로 지금 그 왜 김만배 신앙님 사건 아시죠? 네네. 9월 15일 날 이들이 만나서 서로 모의를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서로 인터뷰하듯이 이 얘기를 나누고 그것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써먹잖아요. 네네. 원소스 멀티유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를 바로 민주당에 알려서 민주당이 그다음부터 한 3, 4개월 동안은 아주 유용하게 캠프에서 계속 논평을 내고 네. 그 논평을 받아서 JTBC랑 한겨레가 또 내고 그래서 또 이재명은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죠? 하고 윽박지르고 마침내 3월 6일 날 그 9월 15일 날 한 그 내용을 갖고 투표일 사흘 전에 엄청 써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4만 건에 달하는 그런 이 문자 폭탄 문자를 또 날리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 뭐냐면 이겁니다. 법사위의 입법청문회 기억하시죠? 네네. 거기서 임성근 사단장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정청래가 일어서 나가 뭐 이런 명령 내린 것만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 당시에 박균택이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종호를 알아요? 불현듯. 네네. 그러니까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죠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종호를 알아요? 그랬더니 임성근 사단은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랬더니 박균택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골프 맨날 치러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네. 역시 임성근 사단 난 그런 사람과 골프 친 적이 없습니다. 네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사흘 후에 JTBC가 언론 보도를 합니다. 네네. 어떤 언론 보도? 단톡방을 하나 띄웁니다. 이 단톡방은 전직 해병대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단톡방입니다. 이 단톡방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겁니다. 공지를 내리겠습니다. 며칠 스케줄을 딱 그냥 올린 다음에 이 날 중에 바로 포항 1사단에 가서 골프를 치고 사단장과 저녁을 함께 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럴 요량인데 서로 그것을 공유합니다. 라고 올립니다. 네네. 그럼 그 다음에 댓글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시간 있어요. 난 시간 없어요. 우리가 보통 골프는 사람이 딱 채워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형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 이종호라는 자가 있었어요. 네네. 그 안에. 바로 이종호가 누구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네네. 블랙, 그런 회사의 대표인데, 관련자. 관련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포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주포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계좌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주가를 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종호가 해병대 출신인가 봐요. 네. 그래갖고 이 안에서 사람들하고 일사단에 나는 못 간다라고 이종호는 얘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사단에 못 갑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JTBC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안에 있는 C 변호사가 이렇게 이니셜이 C입니다. C 변호사가 이렇게 JTBC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종호라는 사람이요. 이 단톡방에서 늘 함께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친하고 김건희 여사와 늘 함께 가깝다. 완전 자기 백이 김건희 여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JTBC에서. 자, 이 내용을 갖고 지금 민주당은 또는 이 민주당 진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종호랑 친한데 네네. 바로 이종호가 임성근과 골프 치는 사이이므로 임성근이 곤란한 경우를 당하니까 지금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청탁을 해서 사단장을 자르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지금 스토리를 엮은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부터 하나씩 해보죠. 자, 권성동 의원이 이걸 얘기합니다. 그 C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박정훈의 변호사. 네네.
박정훈을 변호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다. 네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민주당원이다. 그리고 서대문 아시죠? 김동아가 당선된 지역. 네네. 김동아가 당선된 지역에 공천을 넣었다가 김동아 때문에 공천이 탈락이 된 자다. 즉 민주당 정치인이다. 네네. 그럼 민주당 정치인이 그 안에서 해병대 출신 맞아요, 이 사람이. 네네. 그 안에서 자기가 함께 있었던 단톡방을 제보도 하고 거기에 김건희와 이종호가 가깝다는 식의 또 증언도 하고.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박정훈의 변호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다. 사실이 아니면 얘기해라. 네네. 라는 거고. 두 번째, 실제로 그 단톡방을 보면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이 단톡방 안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딱 그거예요. 1사단에 우리 놀러 가자. 사단장이 임성근이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단톡방에는 어떤 곳에서도 이종호와 임성근은 그거 안에 단톡방 멤버도 아니니까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단지 그 흔적은 C 변호사의 그 단톡방에 있지 아니한 뭐 텍스트로 없는 C 변호사가 그냥 증언한 거예요. 김규현이. 네. 김규현으로 추정된 자가.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사단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지점이 다 조작이었구나. 라는 게 권성동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게 제가 김규현 변호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첫 번째 해병대 출신 맞아요. 네. 해병대 병장으로 전역을 했어요. 네. 그건 뭐 훌륭한 거죠. 해병대 갔다 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김규현 변호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 쫙 있었던 거 다 맞는데, 네. 그 다음에 지금 김규현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로펌이 어디냐? 예. LKB 파트너스예요. 그게 어디죠? LKB 파트너스는 어떤 데냐? 뭐 서초동의 김앤장이라고 했어요. 문재인 네. 정권 때 무지무지하게 잘 나갔던 로펌인데, 아하. 이재명 대표 사건 뒤에는 항상 LKB가 있었다. 네, 기억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네. 김규현 변호사라고 하는 김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네. 이런 것들은 잘 알아야 되고요. 저도 카톡으로 막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보내줬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봐라 이제 정 변호사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성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네. 영부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지고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처음에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선배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감이 이제 딱 오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김규현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해병대 출신이니까 해병대끼리 아주 똘똘 뭉치잖아요. 네네. 끈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뭐 이용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연구 기반을 해서 그 박정훈 대령 뭐 지금 현직 그 해병대 대령이니까 지금 변론한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와중에 검찰 출신인데 또 검찰 출신이 자기네 친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또 그거 하려고 하는 거 검찰이 문제가 많은 건가 진짜 잘 모르겠고요. 왜 거기만 나오면 일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라이가 되죠? 그 다음에 어쨌든 네. 저기 LKB 파트너스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그 허위사실 공표죄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에 네. 1, 2, 3심부터 다 했던 데가 LKB예요. 그렇군요. 그것만 잘 알아두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네네. 바로 이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지금 또 SNS에 올립니다. 내가 김규현이 C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민주당 의원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C 변호사가 김규현이 아니다라고 밝혀달라. 네네. 왜 그걸 밝혀? 김규현이가 어쨌든 당신의 당 사람이니까 나를 반박을 하려면 그 제보한 JTBC에 제보하고 JTBC 방송에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종호가 맨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김규현이 아니라는 것만 나한테 저기 해라. 증명을 하라. 네네. 라고 했는데 박지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네네. 스픽스라는 그런 유튜브에 나가서 네네. 사람들과 찍고 까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 변호사가 개입된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 에이, 그래서 내가 계속 그 법사위 위원들한테,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이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위험해. 지금 한 가지 꼬투리를 잡히면 나머지가 다 지금 아닌 것처럼 공격당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분히 전후 맥락이 김규현이가 거기에 개입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저도 어저께 이거 보고 바로 방송 그렇게 했어요. 박지원이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았냐. 다 이렇게, 그럼 권성동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과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 뭐 권성동한테 박지원이 직접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이 다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에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박지원 측에서. 네네. 아이, 나는 몰랐고, 뭐,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대단히 구차한, 지금, 해명이 됐고, 이미 그런 맥락이라는 게 변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내용 자체는 어찌됐든, 완전히 그 제2의 김만배 신앙님 사건을 조작을 만들려다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가 네. 아직 40도 안 된 젊은 변호사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한 김규현 변호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립대 로스쿨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하다가 지금 변호사하는 그러한 젊은 변호사인데, 네네. 젊은 변호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꾸몄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 네네.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뒤에 뭐 박지원 뭐 이런 분들, 네. 뭐 이렇게 대가 아닙니까 이런 쪽에 이런 분들이 대가죠. 또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상상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 자체는 거의 다 드러난 게 아니냐. 이제 이거 갖고 또 다시 최혜병과 무슨 뭐 도이치가 어떻고 저떻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1일 1탄핵 목적은 그분 방탄용인가? 야, 이게 1일 1탄핵 1일 1특검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나라죠.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전쟁으로 이게 잿더미뿐이 남지 않은 나라에서 70년 만에 정말 세계가 모두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 강국이 된 유일한 나라죠.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게 국회냐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게 훌륭한 국회의원이냐 나라에서, 이게 국회냐. 예. 이렇게 훌륭한 나라,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이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에서 이런 국회가 말이 되느냐. 정말로 잘 차려입은 신사가요. 집신 신고 있는 꼴이에요. 네. 시대착오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국회이다. 우리나라 명성에, 우리나라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국회가 되고 있고, 이것은 민주당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 예전에 돌아가셨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 말씀이 기억나네요. 기업은 어떻게 보면 기업은 A등급 1등급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은 2등급, 정치는 4급이다, 사류다, 이런 얘기가 팍팍 기억에 떠오릅니다. 국민은 인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사류다. 그렇죠. 이게 제일 딱 떠오르는데, 정치를 사류로 만드는,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인간들이 바로 민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여러 가지 논평이 있는데, 뭐 자주 철수한다는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촌철살인, 이게 또 분당 옆에 있는 분이셔가지고, 안철수 의원께서 야당의 검사 탄핵안 깜빵이 두려운 이재명 최후의 발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최후의 발악이다라는 말은 저도 한번 했었었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여기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본인이 야당의 당대표이고 정치 권력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곳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도 실제로 맞아요. 이게 판결이 나왔었을 때요. 아유, 네, 구속영장에 열받아. 대한 판결이 나왔었을 때 본인을 구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고 나서 이제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네. 쫄리지 이제. 네, 맨날 심장이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지. 밤마다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잠도 안 와요 지금 이제. 아마 그 해경궁하고 손잡고 달달달달 떨고 자는 거 아닙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손 안 잡아요. 근데 이제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심장이 맨날 쫀득쫀득한 상태로 지금 네. 잠에 못 들고 있는데 네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내가 지금 이 사법부의 판결을 막아야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려다가 보니까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법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무언의 압박을 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지. 하다가 지금 결국엔 생각한 게 재판관들의 탄핵인 거예요. 야. 근데 재판관의 탄핵을 바로 들어가면 너무 속보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덜 속보이는 검사 탄핵부터 한번 밀어붙여보자 어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네. 가지고는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검찰 탄핵은 사법부 탄핵에 밑자락을 까는 것이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이 밑장을 까는 거라고 저도 보여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 4명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본인 수사와 관계된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건과. 네. 자, 이거 너무 속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요, 판사 탄핵만큼이나 속 보이는 거예요. 야. 내 사건과 관계된 지금 검사 4명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탄핵 소추안 올리는 겁니다. 네. 자, 이게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도둑놈이 경찰 잡겠다는 꼴이다. 예. 검찰 내부망에 이 프로세스에 딱 그 말.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 쉽게 말하면은 도둑놈이 포도대장 잡겠다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좀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민주당도 머리 아플 거예요. 지금 180여 명의 국회의원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죄가 무죄가 아닐 것이야.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라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죽으면 민주당이 죽을 것 같고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겠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켜야 민주당이 살고 나도 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지키기 힘든 국면으로 갑니다.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판결이 나올 거고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요. 단지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420억 국고 환수 들어가면요. 제가 여기서 몇 번이나 얘기했죠. 비자발적 천막 강사를 쳐야 된다. 민주당이. 맞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 정말로 이게 해체되는 수순까지도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있다. 자,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요, 지금 검사 탄핵 외칠 때가 아니에요. 아하. 네. 판사 탄핵 외칠 때가 아닙니다. 예, 대통령 탄핵 외칠 때가 아니에요. 와.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재명 제명을 할 때입니다. 아. 이게 민주당의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야. 국회의원 제명이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님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 한 명 제명하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죠. 예.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소신 발언할 수 있어요. 물론 소신 없으시겠지만. 네, 그리고요. 민주당 지금 이렇게까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압박받으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엄청난 리스크, 비자발적 천막 강사를 쳐야 될 수도 있는 이 리스크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는 길은 이재명 당대표 제명입니다. 민주당 180석 의석으로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약간만 동의해주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100% 동의해주겠죠. 차라리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 제명을 건의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반대로 한마디만 더 네. 할게요. 국민의힘에서요. 이재명 당대표 제명 사유 제가 볼 때 충분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 지금 이 입법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놨어요. 대한민국의 좋은 관례 다 무너뜨려 놨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말로 균형과
견제 이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한 명 제명 못 시킵니까? 최소한 제명 못 시켜도요. 제명시키지 않은 건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제 얘기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거 이제 명이 다 하였구나 했더니만 이재명 네. 제명! 이재명 제명하자. 야, 이게 뭐 의문의 현답이십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기업의 기업 총수가 각종 비리로 해가지고 난리 번거지를 해서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이 명약 관화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주들이 임시주총 열어가지고 그 사장 해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온몸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폭탄 들고 그냥 그러니까 섭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게? 아유,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국회의원님들아, 여기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 좀 보세요. 여기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안고 가죠. 여러분들 영원할 것 같죠. 그 권력. 아니요.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순간에요. 이재명이 무너지면 이재명으로 인해서 공천받은 여러분들, 국회의원 배지단 여러분들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래 없어요. 그 이재명 당대표 지금 만약에 구속되죠? 그럼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민주당의 새로운 권력으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4년 후에 공천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리스크 제거하십시오. 이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리스크 여러분들 손으로 제거하세요. 여러분들 영웅 될 겁니다. 예. 야, 재밌습니다. 우리 이상권님. 왜 살 길을 가르쳐 줍니까? 야, 정말 오늘의 한 줄입니다. 왜 살 길을 가르쳐 주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유정희님. 명답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사이에 또 새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데요. 데이지꽃님, 쑥이님은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연산님, 여러분들이 또 계속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용엄마님, 역시 김민수, 권영옥님, 크크크 해주셨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우리 나님, 국회 자체를 해산해야 됩니다. 저희도 참 그런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이게 국회냐 싶은데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 해산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쉽지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옷 벗어버리면은 이게 3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재선거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없진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점. 결국 차회의 헌법 개정을 할 때에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은 개나 줘버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독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없다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G5 들어갑니다. 네. G3도 가겠습니다, 진짜. 가죠. 야, 대한민국 저력이 있는 국가이고요. 네. 민주당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이 정말로 어마어마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검사 탄핵안을 지금 내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그중에 실질적으로 3명은 왜 탄핵하죠? 뭐 말이 많습니다만 이재명 수사했다고 탄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보세요. 검사의 수사가 끝난 사건들도 있잖아요. 예. 지금 재판 과정에 있잖아요. 벌써 재판이 12년 전에 한명숙 총리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그거 수사했다고 탄핵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계속 검찰 독재래, 검찰 탄압이래. 재판하고 있는데. 네. 왜 재판장 탄압이라고 하세요. 재판 독재라고. 이건 좀 무서워서 못한다? 판결에 영향 미칠까봐. 사법부 여기에 명예훼손 됐다고 할까봐요.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여기에 본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가 않아요. 이 혐의들이. 지금 대장동부터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성남에 있는 H호텔 비리 사건. 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셀 수도 없어요. 네, 국회의원 배지
가시기 전에도 이미 사범이셨지만은 네. 이게 몇 범이 더 추가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제가 논평 중에 했지만 팬티 한 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빤스 한 장으로 네. 하늘을 가릴 네. 수가 없다. 그래서 쌍방울 빤스 가지고는 하늘을 가릴 수가 없죠. 네. 그럼요, 가릴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너무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이 정도 망가뜨렸는데 이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 방탄행위가. 네. 적절히 하십시오. 나중에 이 제가 정말로 결코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검사 탄핵한다는 또 민주당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아니, 검사를 이미 어? 이미 여러 번 저번에 안모 차장검사 그 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예, 예. 그분을 이제 탄핵을 청구를 했다가 또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기각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정섭 검사라든지 뭐 음. 가족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정보를 흘렸다고 이정섭 검사하고 손준성 검사 지금 탄핵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근데 4명을 또 한 거예요. 그 4명이 어떤 분들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강백신 검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했던 부분인데 탄핵 사유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뉴스타파. 예, 이 허위 인터뷰 사건이란 건 뭐냐면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네.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예.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면은 판사가 영장 발부를 안 안 하지, 했겠지. 안 하지. 왜 니네가 알아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김만배 신앙님 이 허위 인터뷰는 그때 21년 9월에 이미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책 산다고 1억 6,500만 원 맞아, 주고 맞아. 했는데 그거 21년 9월인데 보도가 된 거는 대선 3일 전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 달에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을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몇 달 뒤에 왜 조우영한테 커피를 타주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거부터 저는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어제 그 보도 나왔지만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검찰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한 것 같은데 그 김만배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봤어? 형이 말한 대로 됐잖아.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린 풀려날 거야. 라고 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잖아요. 즉 내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또 하나 강백신 이제 백신 이분이 이제 백신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엄희준 검사 이분도 이제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했었고요. 네. 이분 탄핵 사유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한만호라는 돈을 준 사람 있잖아요.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처음에는 안 줬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꿨거든요. 나중에 바꾼 게 이 사람 무슨 비망록인가 그런 데서 검찰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이 나오긴 해요. 근데 한명숙이 유죄를 받았던 거는 물증이 있었던 거거든요. 전세 자금으로 뭐 네,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물증이 있어서 한 거지 이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인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만호를 그때 검찰이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는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고 그 한만호랑 같은 깜빵에 있었던 재소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소자들 관련해 가지고는 한만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와 관련해서 이미 문정부 때 조사를 다 했어요. 이문정이 키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재소자들이 처음에는 맞다 한만호가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법원에 나가가지고는 진술을 또 했었거든요. 법원에 나가서 진술을 했었거든요. 한명숙 재판 때. 근데 그 증인 진술서가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되지도 않았었고 이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진술을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증언을 했다 이 얘기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는 당시 대검 심의위원회에서 안 돼 이거는 기소할 수 없어. 당시 수사검사를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당시에 박범계 장관이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내려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했거든요. 네. 한동수 감찰부장 주재로 한동수는 그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에요. 예. 법원 출신인데 당시에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뭔가 어떤 윤석열 정부의 비리를 이렇게 캐내고 견제를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재하고 회의에 있었는데 다 이거는 기소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의에서 2번이나 회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요. 물증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 빼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전세 자금으로 돈을 뭐 몇 천만 원 그때 뭐 받았다는 그게 드러났었잖아요. 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한만호 있잖아요. 한만호하고 그 감방에 같이 있었던 재소자들한테 검찰이 증언을 바꾸라고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건데, 회유를 갖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뭐 출정 기록이 몇 번이고 이런 얘기들이 그때 나왔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진술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대검에서 어떤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지금 또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결국 자기들한테 불리한 수사를 했거나 어떤 뭐 정략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이러면 무조건 다 탄핵 대상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또 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거든요. 그 연호회 사건. 예,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번에 이화영 재판에서. 그리고 이화영이 얼마나 그 장소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가 다 우리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수원지검에서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더 이상 이 말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면 돼요. 그렇지. 이 검사를. 그렇지. 근데 왜 이걸 탄핵을 하는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인데요. 이번에 그 이화영 9년 6개월 1심 선고받은 대북 그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화영이 갑자기 사실 제가 연어회에다가 소주 먹으면서 이 진술을 조금 좀 검찰 쪽에 유리하게 하라는 그 회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봐봐 이거 완전히 검찰 조작 사건 조작하는 검찰 정권이잖아 이런 식으로 막 되치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럼 어디서 술자리 의혹을 회유를 받았어요? 보니까 그 검찰 조사실이 밖에서 이렇게 보면 큰 유리창이 거기가 있어요. 영상조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유리창이 있어. 그럼 거기서 밖에서 훤히 보이는데 그럼 거기서 소주 마시면서 연어회 한 점씩 먹으면서 야 좀 잘 이야기해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아니고 또 저 방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나중에는 술자리 회유라 그러더니 나는 술은 안 먹었는데 또 바꿨어.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자꾸 원래 이 사기꾼들은요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관련 수사 핵심 검사인 박상용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철 검사인데 예. 이분은 뭐 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와 뒷거래를 장씨한테 이렇게 허위 준술을 하라고 이렇게 뒷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 장시호가 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뒷거래 없었고 내가 뭐 김영철 검사랑 무슨 관계인 것처럼 친구랑 통화를 한 내역도 공개가 됐는데 그런 관계 아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탄핵한 김영철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그 돈봉투용 송영길을 수사를 했어. 이것도 이제 결국은 돌고 돌면 기승전 민주당 불리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성윤 검사 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에 국회의원 가 있는 됐잖아요. 중앙지검장. 그분이 제가 어제 그 중앙일보 한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10년 전에 그 전 땡땡 모 검사 동부지검에서 상습절도 여성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얘기 아세요? 검사실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동부지검장이 석동현 지검장이한테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지검장을 날린 뭐 초임 검사 막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어요. 근데 이때 부장 검사가 이성윤이었대요. 자기는 그런 것도 못했는데 이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이성윤 의원이 뭘 발표를 했냐면은 울산지검 무슨 검사들 술자리 대변 사건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게 19년 1월이고 자기가 19년 9월부터 해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했거든. 그럼 그때 이거를 재단을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난리냐고요. 이게 똑같아요. 습성이 무슨 소리냐면 이 좌파 세력들의 습성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가 대선 투표일 한 6, 7개월 전에 이미 해요.
그리고 딱 가지고 녹취록도 만들어 놓고 묵혀두고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따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투표 3일 전에 이걸 터뜨릴 테니까 그 다음 날은 너가 받아서 또 터뜨리고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국회의원도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으면 바로 시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교정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럼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배지 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막 그때는 자기가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거 정도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단한 것마냥 그때 그랬었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검사 계약해야 돼. 전형적인 이 사기꾼들의 행태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이거 아침부터 화가 나네요. 자 이렇게 4명의 검사를 그럼 탄핵하겠다. 그럼 이 탄핵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 이게 시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한 6달 정도 이제 직무에서 배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키 잡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배제가 돼버리면은 인수인계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를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북송금 사건 지금 이게 아마 수사를 한 검사가 아마 직관을 해서 공소 유지할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기소됐잖아요. 이게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사건 처리를 계속 딜레이 시키기 위해. 딜레이 시키고 탄핵하면서 대선 시기를 앞당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꼼수, 이 전형적인 꼼수인데요. 꼼수의 제일 좋은 방법이 대응책이 뭔지 아세요? 정면 돌파입니다. 네.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이 어제 뭐 이런 말을 했네요.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뭐 이원석 총장이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상당히 뭐 노자에 나오는 뭐 말도 뭐 인용을 하시고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 현직 검사들 중요한 사건을 핸들링하고 있는 핵심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간 끌기 작전, 꼼수 대마왕. 시간 끌고 뭐 자기들이 사법권까지 가지고 수사하고 재판하게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무너졌어. 이제 이 삼권 분립은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당식으로 가면은 만약에 이 검사들 있잖아요. 이 검사들을 법사위로 부른다. 망신을 준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 사건과 연관이 있거나 이런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지 않아요? 어때요? 그 검사 자체하고는 이해충돌 관계가 뭐 따지면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되네요. 예, 그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예, 그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법사위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사위의 피감 기관이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법원이라든지 다 그런 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지금 탄핵안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이제 본회의로 넘길 텐데 그때 이해 충돌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걔들은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렇군요. 그 김장겸한테 들이댔던 잣대가 똑같이 여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이번에 그 김장겸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장하자마자 민주당 그 이훈기 의원이 이거 이해충돌 관계에 있으니까 상당히 여기 출석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랬더니 아니 난리가 나서 정해되고 나서 들어와서 김장겸 의원이 바로 쏴버렸죠. 그 김모 의원, 이모 의원, 박모 의원 보니까 전부 전과자던데 전과자들이 뭐 다 앉아가지고 지금 과방위에서 이게 되겠냐 이런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충돌 따지면은 저쪽에서 날릴 사람 훨씬 더 많죠. 많아요. 뭐 저기 훨씬 많습니다. 특히 법사위. 그렇죠.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상당히 이제 뭐 이해 충돌 따지면은 뭐 이걸 뭐 또 피해갈 수 없는 뭐 무려 지금 사건이 몇 개입니까? 혐의가 뭐 열 몇 개고 지금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뭐 이 메시지 공격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해 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주춤해서 이렇게 당황해 버리면은 오히려 더 공격이 처하게 돼 있습니다. 메신저 공격이 들어오면 정면 돌파해버리세요, 그냥. 자, 지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 민주당만 지금 171석이란 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171석 중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아주 급진 세력이 한 40여 명 되는데,
초선들이 또 거기 한 40명 되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개원한 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막 나가잖아요. 네. 마구 달리고 있잖아요. 마구 달리고 폭주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공천 받고 배지 달았으니까는 뭐 충성을 다하겠죠.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유민주당에서 민주당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진보당하고 세트로 패키지로 그 정당 해산 청원 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거는 이제 자유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자유민주당에 따르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예. 그다음에 자유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키를 잡고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해산 정당 위원 정당 해산의 그 요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데 예. 진보당 같은 경우에 그 강령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국가, 민중 주권 시대의 완수,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세계적인 진보적 국가와의 국제현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미 관계 박탈내고 한미 관계 내고 북한하고 친하면서 민중 주권 시대 노동자가 주권을 갖는 그런 시대를 완수한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거 공산당 강령이잖아요. 이건 위대하신 수령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을 무시를 하고 폭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자유는 이미 그 2018년 초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 시도하면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한 적이 있었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행태도 민주화는 거리가 머니까는 이거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야 된다 그래놓고 저 지금 이거 링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링크를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져요. 몇 명이나 지금 그 청원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들어가 보려고 혹시 그랬더니. 우리 PD님 혹시 저기 이제 올르셨네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산 동의 사이트.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저기 들어가셔서 꾹 좀 눌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고정을 했습니다.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산 동의 사이트가 상단에 고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진보당부터 말씀드리면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이 조직 강령이 중요합니다. 정당은 어떤 강령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으니까. 가령 구소련 시절에 소련 공산당이었으면 그 조직 강령이 뭐였겠습니까? 전 세계 적화 통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 북조선 노동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적화 통일 아닙니까? 남한을 그냥 적화 통일하는 이런 게 조직 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강령이 뭐가 돼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제 기준으로 26,000명이라니까는 여기는 아직 숫자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했군요. 자유민주당에서 이거를 게재를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민주당 홈페이지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숫자는 미미한 거는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군데에서 시작이 되는군요. 자유민주당 네네. 사이트, 자유민주당 그다음에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저 들어가서 서명하신 분도 이미 있군요. 박보경님. 자, 그런데 이게 조직 강령이 왜 중요하냐? 이게 보면은 진보당 같은 경우에 지금 진보당의 당수가 누구냐? 김재현이잖아요. 김재현은 통진당 시절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정희 의원하고 같이? 네, 맞아요. 그때 이석기 이정희, 김재현 이렇게 해가지고 통진당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가 그때 황교안 총리 때였나요? 그때 그 위헌정당 심판 청구 받아가지고 헌재에서 해산 결정 난 그 정당의 후신이 진보당 아닙니까? 자, 그럼 진보당의 조직 강령,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국가. 그럼 일 안 하면은 주인이 못 되네? 응? 자주국가.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죠. 이게 뭡니까? 자주국가란 말은 주한미군 철수죠. 응? 그쪽 세력이 이야기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할 때 자주국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그랬던 세력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거 보세요. 응? 민중주권 시대의 완수. 민중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인민민주주의의 다른 말입니다. 인민민주주의의 다른 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국가. 인민이란 건 뭐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하고 인민민주주의의 인민은 다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은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인민은 뭐냐? 수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시받는 사람들 인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중주권 시대의 완수란 것은 위대하신 수령의 지도와 지시를 받는 민중이 주인되는 국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헌법과 완전히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조직 강령을 놓고 정당을 아니 근데 하고 있지?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중하고 그다음에 국민, 인민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지금 안 와닿거든요. 근데 민중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진보당 강령을 보면 일단 한미관계 단절,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랑은 지금 연결이 되는데 민중주권 시대 완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국민주권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제 민중이란 말이 한자로 백성민자에다가 군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체제의 소비에트 공화국, 구소련이죠. 요즘 또 젊은이들 소련이라는 말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 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데 소련,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공산당이 자기들이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인터내셔널 가인데, 인터내셔널 가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예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말한 노예들이 민중이란 말이에요.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무장 폭동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민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중이라는 어떤 말은 절대 수령의 지시와 영도를 받는 피조물들. 이게 이런 그 말이죠. 586 운동권들이 어떤 주체 사상 공부를 할 때 쓰는 용어 나왔던 용어. 그렇죠. 거기도 그런 말이죠.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민중이란 말에 혹하기 쉽죠. 왜냐하면 민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라는 개념, 내가 투표를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민중이란 말은 어떤 그 단일 지도 체제에 있는 수령이라는 피라미드 조직의 최상층부에 있는 이 수령 체제의 지도를 받는 어떤 피조물 입장, 이게 민중이라는 거죠. 주체성이 없는 국민. 주체성이 없는 거죠. 민중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터내셔널 가에 나오는 노예들이여 일어나라 하는 그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주권 시대의 완수란 이 말은 이게 용어 혼란 전술을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세력들이 용어 혼란 전술을 잘 씁니다. 민중주권 시대의 완수란 말은 수령 체제의 완결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당 독재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그때 진보당도 할당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그 자유민주당이 요렇게 자매 정당 아니냐? 그렇지. 진보당을 원내 지금 진보당 이번에 몇 명 들어갔죠? 5명입니까? 3명 들어갔습니까? 3명 들어가. 3명 들어갔어요. 3명. 3명 들어갔는데 이 3명이 들어간다는 말은 비서를 9명 들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1명당. 그럼 30명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좌판을 깔아준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같이 지금 패키지로 엮은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국회 관련 법령에 보면은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내놓고 있다가 갑자기 사전 검열 받으라고 지금 저러고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행정부의 어떤 그 권한을 침범하는 거니까 상권분립에 위배되는 거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하고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 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이게 참 이걸 보면 참담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 가령 문재인 이전을 본다면 노무현 시절 김대중 정권 시절의 민주당과 지금 현재의 민주당을 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 정당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민주가 없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민주가 없는 그런 이재명 일당 독재 비스무리한 지금 정당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엄청 퇴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이 자유민주당이 정당 해상 청구를 이제 이게 오늘 헌법재판소에 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정치 정계의 어떤 이 정당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에 비해서 지금 자유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둘로 나눠져가지고 싸우기 바쁘고 이게 자유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파장이 없어요. 이게 답답한 보세요. 건. 제가 그래서 답답한데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좀 몸을 사리는 게 네. 너무 이게 극좌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고 극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우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다 상당히 몸서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미지 조절하면서 뭔가 합리적인 우파같이 보이면서 고결하게 가고 싶어해.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저도 이 동감인데요. 이 극우라는 프레임을 누가 만드냐면 좌파들이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솔직히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 못 봤나? 극우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도 돼야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좌, 일본의 적군파, 그리고 스탈린, 모택동 이런 게 극우 극좌입니다. 즉 본인과 자기들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다른 세력에 대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극우 극좌입니다. 그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극좌는 있는 것 같은데. 극좌라고 해야지 극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면은 안 된다고 봐요. 안 저는.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조선일보도 조차도 한 번씩 극우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세련된 합리적인 우파를 지향해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구구구 하면서. 그렇죠. 좌파 논리에 말려가는 그래서 거죠.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지난주 벌어진 일들 이렇게 보면 민주당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슨 최상병 특검법을 이슈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빨간 해병대 티를 입고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는 최상병 특검 찬성하는 거기 가서 앉아서 같이 구호 외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아무도 안 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국회 앞에서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윤상현 의원이 제일 나중에 왔어요. 한 명.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와서 잠시라도 앉아있어 주면 뉴스가 되잖아요.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뉴스가 될 텐데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 변호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지금 싸우느라고 바빠요. 서로 싸우느라 바쁜 것도 있고 내가 괜히 저기 가면 극우같이 보일까 봐. 극우 냄새 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 거기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나온 그 해병대 전후 용사들이 어디 그 사람들이 극우입니까? 애국자들이지.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이지. 그러면서 또 이제 선거 때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표 달라 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너무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앞두고 전 이거 나중에 봉합이 돼야 되는데 봉합이 쉽게 될까? 그래서 너무 감정선을 치닫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통 큰 리더십이 나타나야 됩니다. 리더십. 그래서 아마도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뭐 3년 뒤에 뭐 대선이 있겠지만 이 담을 수 있는 통 큰 사람이 나타나서 원칙을 가지고 통 크게 정리해주는 분이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권 주자가 다 나오신 거잖아요. 뭐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뭐 다 나오신 거잖아요. 뭐 또 있을 수 있죠. 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대선 뭐 한 2, 3년 전에는 뭐 별로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맞아,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잖아요. 그 여론조사 보면은 한 3년 대선 3년 전에 제일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이 이낙연 씨였어요. 아, 맞아요. 응. 그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김무성 대표가 한번 지지율 1위 달린 적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 가면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유권자님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과 초이스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아직 한 3주 남았잖아요. 네. 3주 사이에 많은 민심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정확하게 바라보실 거라고 봐요.